여러분들은 혹시 세이렌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을 하고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동물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오늘은 천상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바다로 뛰어들게 하였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나는 지금껏 세이런을 아름다운 여성의 인어만을 상상했었다. 그것은 아마도 세이런이라는 영어 때문에 생긴 나의 고정관념 탓일 것이다. 하지만 영상 자료를 준비하다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독수리의 몸에서 물고기의 몸으로 변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쨌거나 지금껏 상상 속 존재라고 치부했던 인어공주였던 세이렌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진짜 원조 세이렌에 대하여 짧게 소개하겠다. 세이렌은 이탈리아 반도 서부 해안의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인 사이렌움, 코플리라는 섬에 사는 바다의 님프들이다. 하신 아켈레우스가 무사 멜포메네나 스테로페, 고근테르프시코라에게서 낳은 딸들로 모두 3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남자를 낳았다면 테너였으려나 베이스였으려나 그것도 궁금하다. 세이렌은 여성의 유혹 내지는 속임수를 상징한데 그 이유는 섬에 선박이 가까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바다에 뛰어드는 충동지를 일으켜 죽게 만드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특히 암초와 여울목이 많은 곳에서 거주하는 이유도 노래로 유행한 선박들이 난파당하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이다. 세이렌의 노래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어서 수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세이렌은 2차례에 걸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결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결박을 풀지 말라고 했다. 세이렌의 고혹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귀마개를 쓴 부하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더욱 단단히 결박하였다. 결국 선박의 항해는 계속되었고 노랫소리는 점점 약해져서 마침내 세이렌의 유혹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나 섬을 지나갈 수 있었다. 이에 세이렌들은 모욕감을 느껴 단체로 자살했다고 한다. 누군가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으면 자살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낸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인 오르페우스가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 아르고라는 선박을 타고 항해하던 도중에 세이렌의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오르페우스가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맞대응하자 이에 모욕감을 느낀 세이렌이 바다에 몸을 던져 바위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물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일 뿐이겠지만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선원들이 자살을 하며 시인인 오르페우스는 그런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는데 나도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듣고 싶어진다. 아무튼 경보를 뜻하는 사이렌은 여기 신화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한다. 그리스 신화 속 전설의 동물인 독수리의 몸을 한 세이런에 대하여는 이쯤하기로 하고 정작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했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과 물고기의 하반신을 한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빨간 머리 어여쁜 인어공주인 또 다른 세이런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물론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인어는 그저 상상 속에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간혹 세상은 아직도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라는 생각으로 혹시라도 진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는다. 나 역시 믿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정말 있을지도 모르지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드는 모든 미스테리 영상은 내 짧은 지식으로 만들거나 혹으로 덧칠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기사나 이야기들을 간추려 영상을 만들 뿐이다. 그것이 비록 허구인지 진실인지는 내 수준에서 일일이 판단할 능력은 부족하겠지만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진실이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더 큰 듯하다. 자, 그럼 디즈니의 빨간머리 인어 공주를 만나러 떠나가 보자. 그동안 수많은 학자는 인어가 실존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어가 생물종의 하나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혹이 제기되었고 인어는 전설 속의 이야기로 치부되고 말았다. 과학의 출현으로 인류의 생활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겪었다. 19세기 이후에도 인어에 대한 많은 발견이 보고됐고 이 중에는 사회적 명망을 지닌 인사들도 포함됐다. 인어 혹은 비슷한 종류의 해저 생물에 대해 이미 실물 증거가 확보됐다. 헛소리, 미신, 신화로 치부되어 오던 것이
이제는 진지한 과학적 연구 과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인류에게 인어는 그저 용 또는 유니콘처럼 상상의 생명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인어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인어가 정말 존재한다면 안데르센은 인어 공주를 완전한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닐 수 있다. 좀 더 기사를 간추려서 소개하겠다. 한 남자가 무심코 바위 위에 걸터앉는데 바다 저편에서 뭔가가 수면 위로 뛰어오른다. 확실한 것은 절대 고래는 아니라는 것이다. 역시 한 남자가 해변에서 무심코 바다 위로 솟아오른 바위를 쳐다보는데 바위 위에 뭔가가 있다. 그것은 갑자기 바닷물 속으로 사라진다. 확실한 것은 바다사자, 바다표범, 물개 따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인어 분장을 하고 인어처럼 헤엄치는 모습과 실제 인어 영상을 비교해보라. 아무리 저병에 능숙한 수영 선수일지라도 팔을 사용하지 않고서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인어에 대한 기록은 동양과 서양 고대 문헌에서 모두 등장한다. 로마의 제도기자 박학다식하고 연구심이 강했던 플리니우스는 백과사전식 대저작인 박물지에서 인어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고 그녀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다만 신체가 엉성하고 온몸에 비늘이 있을 따름이다. 라고 기록했다. 백과사전에까지 실린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다. 아마도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백과사전을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도 인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송나라 때 편찬된 태평광기에서도 인어가 나타난다. 바다에 사는 인어는 동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큰 것은 5에서 6척에 달하며 생긴 모양이 사람과 닮아 눈썹, 눈, 입, 코, 손발, 머리가 모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며 모두 다리를 가지고 있다. 피부는 백옥같이 하얗고 비늘이 없지만 오색의 보드라운 솜털이 1에서 2인치 길이로 돋아있다. 머리카락은 마치 말꼬리 같으며 길이는 5에서 6척에 달한다. 음부는 사람 남녀의 그것과 다를 바 없어. 바다 마을에 사는 호랍이나 과보 중에는 이들을 데려다 연못에서 키우는 자가 많다. 교합할 때에도 사람과 다를 바 없으며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중국이라 그런지 왜 신뢰가 가지 않을까? 분명 고대 문헌이라면 거짓으로 쓰지는 않았을 터인데 아무튼 왠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인어들은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인 인어다. 1991년 8월 미국에서는 전업상어 낚시꾼 2명이 카리브해 해역에서 상어 11마리를 포획했다. 그중 길이 18.3인 한괭이 상어를 해체하던 어민들은 상어의 위 속에서 기이한 해골을 한 구 발견했는데 이 해골은 상반신부터 시작해 신체 가운데 3분의 1은 성인의 해골과 같았지만 골반 아래쪽부터는 대형 물고기의 해골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어민들은 이 해골을 경찰에 검사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이 해골은 반인반어인 생물의 해골임이 증명되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 해골의 형태에 따라 인어의 형태를 그려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국의 엘비스토 박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확보한 증거로 미루어 봤을 때 인어는 결코 전설 속의 생물 혹은 허구의 생물이 아니라 지구상에 확실히 존재했었던 생물이라고 한다. 상반신은 물고기, 하반신은 사람인 인어도 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카바스는 1980년 8월 24일 자에서 홍해 해안가에서 생물계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인어는 상반신은 물고기, 하반신은 여인을 닮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2개의 다리와 10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다. 해저에 사는 살아있는 인어가 직접 포획된 적도 있다. 1962년에는 한 과학자가 소형 인어를 생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영국성과 중국 신만보 등 일간지에 보도됐다. 이 소형 인어는 자신이 아틀란티스에서 왔다고 주장했으며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걸쳐 있던 아틀란티스 대륙은 이후 해저로 가라앉았고 현재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저에 살고 있다. 수명은 300세에 달한다고 연구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이 소형 인어는 이후 흑해의 한 비밀 연구소로 보내져 과학자의 연구 대상이 됐다. 미국 국립해양학회 소속 로템 박사는 1958년 대서양 해저 5km 지점에서 인간의 발자국과 닮은 발자국을 촬영했으며 1959년 발트해 해안가에서는 어민 몇 명이 피부가 하얗고 머리에 기다란 지느러미가 있으며 안구가 빠져나온 상태인 인어를 발견했으나
핀란드 정부에서 인허 사체를 인수해간 뒤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사실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데 왜 그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전설로 치부하는 것일까? 솔직히 증거들을 찾아보았으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화질이 구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진지하게 방송되었거나 실린 기사 역시 찾기 힘들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찾았으나 마치 카더라 통신에서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써내려간 기사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커졌다. 하지만 혹시라도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전체적으로 쓰인 단어는 35,000여 개, 글자 수로는 17만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진 의문의 괴문서, 보이니치 문서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보이니치 문서는 중세에 작성되어 근대에 발견된 저자 미상의 문서이다. 형식은 코덱스이고 재질은 독피지이며 한 첩당 16쪽으로 총 17첩, 272쪽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가 분실되어 현재는 240여 쪽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 책의 소유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폴란드계 영국인 서적상인 윌프리드 M. 보이니치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작가나 필사가의 인적은 불분명하다. 이 문서에는 다양한 사파와 함께 지금까지 어느 학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문자와 언어로 약학을 포함하여 식물학, 약초학, 천문학, 광천요법 등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받았으며 오늘날에도 문서의 내용을 해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독피지의 일부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조사한 결과 종여 만들어진 시기는 1404년에서 1438년 사이로 추정되었다. 또한 송아지 가죽의 단백질 층산 구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세 종이에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대에는 양피지나 독피지가 비싸고 귀했으므로 얇은 칼로 글자를 긁어내거나 씻어서 없앤 뒤 이를 재활용하는 일이 흔했으나 보이니치 문서는 재활용되지 않은 종이로 제본되었다. 문서에 대한 기록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추정할 수 있는 이 책의 첫 번째 주인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의 전담이었던 야코부스 시나피우스이다. 보이니치 문서가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15세기 중반보다 100년 이상 후대의 인물이지만 이보다 이른 시기의 소유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야코부스가 소유자였다는 사실은 문서 첫머리에 그의 서명이 쓰여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었다. 이후 이 문서는 알 수 없는 경로로 프라하의 후기 연금술사였던 게오르그 바레의 손에 들어갔다. 이 사실은 그가 예수의 수사 아타나시우스 키르어에게 보낸 1639년 서신에서 확인된다. 당시 키르어는 고전 이집트어에 쓰인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전까지 발간하여 유명해졌기 때문이었다. 바레가 죽은 뒤 이 문서는 그와 친분관계가 있던 얀 마레크 마르치에게 넘어갔으며 마르치 역시 이 문서의 정체에 대해 알아내려 노력하다가 죽기 전인 1665년 다시 키르어에게 보이니치 문서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보이니치 문서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실 도서관에서 관리하던 책이었고 야코부스 시나피우스가 루돌프 2세로부터 책을 얻어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나 실제로 루돌프 2세가 이 책의 소유자였는지 아니면 낭설에 불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국의 철학자인 로저 베이컨과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베이컨은 13세기 인물이므로 이후의 연대 측정 결과와 모순되어 그가 실제 저자일 가능성은 낮다. 애석하게도 키르어 역시 이 문서는 해독하지 못했는지 이 문서에 대한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마르치가 키르어에게 보낸 편지는 보이니치 문서 안에 동봉되어 어딘가로 이동되었는데 중간 경로는 오리무중이다. 다시 발견된 것은 약 250년 뒤인 1903년 이탈리아 로마 근교 프라스카티에 위치한 별장 빌라 몬드라고네였다. 이 건물은 예수회가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문서는 예수회 사제이자 로마 기숙학교의 교장이었던 피에르 장 베크의 장서와 함께 발견되었다. 베크의 장서는 19세기 중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이탈리아를 통일할 때 교황령을 병합하면서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하자 그의 개인 서재로 옮겨간 것으로 그 이전에는 로마 기숙학교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03년 이전 문서의 행방은 전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모종의 이유로 키르어나 다른 중간 소유자가 이 책을 로마 기숙학교에 기증하거나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적상인 보이니치는 1912년 7월 12일 예수회가 재정 문제로 빌라 몬드라고네의 장서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른 서적들과 함께 이 책과 동봉된 키러의 편지를 사들이게 되었다. 그는 문서에 흥미를 느껴 그 내용을 세간에 공개하고 자신도 오랜 시간 연구했으며 이때부터 여러 학자들이 문서 해독에 참여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 보이니치 문서라고 불리게 되었다. 보이니치 사후의 문서는 그의 아내를 통해 친구 앤닐에게 넘겨졌고 앤닐은 다시 다른 서적상 헨스 크러스에게 책을 팔았다. 크러스는 1969년 책을 예일대학교에 기증하여 지금까지 예일대학교 바이네케 도서관에서 보관 중에 있다. 발견 당시부터 정체불명의 문자가 적혀 있는 것으로 주목받았고 이에 저명한 언어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무엇을 적은 것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언어는 여지껏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함께 그려져 있는 사파에는 약학이나 식물학, 생물학, 천문학적 내용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묘사되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이나 철학, 종교 등 광범위한 학문에 대해 쓰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전부였다. 아예 처음부터 의미 없는 낙서이거나 글자를 모방한 예술 작품이나 장식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왔으나 자세히 조사한 결과 언어의 특성을 닮은 체계성이 발견되었다. 요컨대 이 문서에 쓰인 글은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쓴 낙서 같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나 문법을 갖고 있는 언어이자 문자체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언어는 문서가 발견되었던 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인도유럽어족의 보편적인 특징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 어떤 글자는 단어 앞에만 나오고 다른 글자는 끝에 혹은 중간에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라틴 문자나 그리스 문자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시피 하다. 이러한 양태는 오히려 히브리어 문자 같은 아프리카 아시아어족 언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셈족 문자로 보기도 힘든 것이 세모의 그 시대 대부분은 좌측에서 읽어 내려가는 좌서 문자인 반면 보이니치 문서는 우서 문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 여러 번 나오는가 하면 한 글자만 다른 여러 단어가 비정상적으로 반복되어 나오기도 한다. 특정 글자는 조합이 4번 연속 등장하는데 상식적으로 한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가 4번 연속 등장하는 자연어는 거의 없다. 때문에 언어라도 평문이 아닌 암호문일 가능성이 있다. 다대다 대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며 다대다 대응으로 만들어진 암호는 차분기관이나 튜링 기계로도 풀 수 없다. 평광현미경을 이용한 잉크시료 분석 결과 글씨는 9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걸레싱크로 쓰며 필기구는 깃털펜으로 추정되었다. 이 밖에 사파를 그리는데 사용된 청색 물감에서는 남동석과 밀양의 산화구리 성분이, 붉은색 물감에서는 적철석과 황화철이, 녹색 물감에서는 염화구리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들 역시 전형적인 물감 안류이다. 또 속지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독피진 것에 비해 표지는 염소 가죽으로 재단되어 있는데 가죽의 상태를 비교해 볼 때 저술된 당시가 아니라 후대의 표지가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유력한 설은 중간에 잠시 이 문서를 소장했던 로마 기숙학교에서 책을 관리하면서 표지를 붙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뒷장에 아주 약간의 로마자 문장이 나오기도 한데 기이하게도 어떤 언어로도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다. 인터넷 등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마추어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중세의 알파벳 캘리그래피와 비교하여 의미를 알아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일된 견해가 없다. 이 밖에 119장에는 고대고지 독일어로 읽을 수 있는 2개의 단어가 있으며 또 천문학을 다루는 부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를 라틴 문자로 적어 놓은 부분도 있다. 그 철자법은 중세의 프랑스나 북서부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의 철자법을 연상시키지만 원래 적혀있던 것인지 후일에 적힌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를 두고 외국의 복잡한 문자를 이해하지 못한 유럽인이 스스로 문자를 고안해내 그 언어를 표기한 문서라는 설도 있다. 한 학자는 보이니치 문서를 만주어와 연관지어 해보려고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식물들이 진짜로 현실에 존재하는 식물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점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추측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지만 일부 사파는 실제 식물과 매우 닮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삼색제비꽃의 그림이다. 이에 다른 식물들도 분명 무언가의 표본을 관찰하고 그린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실존 여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절이라 당대의 지식 수준으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식물종을 그려넣은 것일 수도 있다. 천문학 항목에서는 은하와 은하수로 해석될 수 있는 그림들이 동심원으로 표현되어 있어 화제를 낳았다.
당시는 아직 은하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고 천동설이 유효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견해가 없다. 그러나 여인들이 별을 들고 둘러선 사파에 비추어 천체에 관한 종교적 해석이나 점성술을 나타내려 했다는 설이 있으며 실제로 밤하늘을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별자리나 성단의 분포를 나타내었다고 보는 설도 있다. 책의 페이지 가운데에는 한 장에 많은 그림을 넣기 위해 큰 속지를 접어 넣어둔 부분도 있으며 맨 뒷장에는 몇 장의 내용이 뜯겨나간 흔적도 관찰되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훼손되었는지 책을 보존하며 유실된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책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었을 것이라거나 사전 형태에 걸맞는 책의 색인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검증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세계 유수의 암호학자들이 연구해도 해석하지 못한 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니치 문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암호학자들이 번역에 매진했지만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해 암호학 역사의 성배라고도 불리우나 한편으로는 워낙 해석이 어려워 누군가가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의미 없는 문서의 조합으로 보기도 한다. 그림으로 유추해보면 6가지 분야에 대해 기수한 서적으로 쓴 사람은 의미를 알고 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유려한 필체로 쓰여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냥 장난으로 쓰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이다. 기묘한 그림과 문자, 무엇보다 해석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정작 해석을 해보니 별거 아니었네 라고 판단하게 될지라도 해석하기 전까지가 몹시도 궁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가 보다. 러시아의 대영가 미로슈니코프가 한국을 예언하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러시아의 대영가 미로슈니코프가 한국을 예언하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세계 최초로 달에 먼저 도달한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때 러시아는 세계 최강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을 앞서 갈 유일한 나라였을 만큼 막강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강국 리스트에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한때 세계 최강국인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유명했던 모스크바의 예지몽 예언가 이반 미로슈니코프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다루기 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예언가였던지라 좀 더 유명한 예언가를 찾아보려 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정도의 유명한 예언가들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으니 저는 차후에 그분들을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러시아의 유명한 예언가인 이반 미로슈니코프에 대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로슈니코프는 1802년 러시아 모스크바 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인 부모님을 도와 마을 외곽의 숲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소년이었습니다. 1812년 10살이 된 그는 처음으로 예지몽을 꾸게 되는데 그는 새벽에 잠을 자던 중 꿈속에서 외국의 병사들이 러시아로 쳐들어와 러시아의 마을들이 불타고 그의 숙모가 병사들에 의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금속에서 거대한 눈보라가 그가 살던 모스크바로 몰려와 병사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모습과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뒤덮여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812년 6월 24일 실제로 나폴레옹의 60만 대군이 대륙 봉쇄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로 닥쳤는데 마을 외딴 곳에서 홀로 살고 있던 그의 숙모가 실제로 프랑스군에 잡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 러시아에는 기록적인 혹한과 폭설이 내렸는데 한 프랑스군은 모스크바를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군은 60만 명의 병사 중 56만여 명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 죽게 되었으며 프랑스로 복귀한 생존자는 겨우 4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불과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로슈니코프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모스크바로 모여들 정도로 그의 예언은 매우 유명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러시아 국립역사 문서 보관소의 실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청년기 때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1825년 23살이 된 미로슈니코프는 홀로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는 불쌍한 성도들을 구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매우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의 앞에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 마을 뒤편의 산 정상을 가리키며 어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라고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이 신비한 꿈이 예사롭지 않은 징조라고 생각해
아침이 되기 전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시성했나 그의 말이 허풍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로슈니코프는 자신의 말을 믿었던 소수의 이웃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부터 3일 동안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그가 살던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집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그를 믿었던 몇몇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26년 정교회의 수도승이 된 미로슈니코프는 자신이 꿈속에서 본 사건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발생하자 그는 이 기이한 꿈들이 예지몽임을 깨닫고 이때부터 꿈속에서 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예언으로 러시아 내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된 미로슈니코프는 1867년 그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파울로스 대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미로슈니코프는 파울로스 대주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에게 기이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이를 기록한 러시아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대주교시여, 러시아는 신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땅이지만 그 기운도 다 되어가는 듯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이 나라에는 큰 난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에는 날카로운 올빼미의 눈과 늑대의 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나타나 러시아 왕조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는 농노의 자식일 것이며 그의 몸속에는 몽골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며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러시아 왕조의 멸망이 아닌 위대한 러시아의 멸망을 알리는 시작일 것이며 러시아 왕조가 멸망하고 120년이 더 지나면 러시아는 8개의 나라로 찢어져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파울로스 대주교에게 미로슈니코프가 말했습니다. 파울로스 대주교는 미로슈니코프의 말에 크게 분노했지만 그를 처벌하지는 않았으며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사제들에게는 이를 함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긴 내가 대주교라면 그 자리에서 세계 최강인 내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가 예언한 지 정확히 50년 후인 1917년 그의 말대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으며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의 가족들이 볼셰비키에 의해 처형당하며 러시아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에 따르면 레닌의 아버지는 해방된 농노 출신이었으며 그의 조모는 기독교로 개종한 몽골계 칼미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로슈니코프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살아있는 성인으로 불렸던 그는 예지몽과 신비한 영감을 통해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사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신 미슈니코프는 1902년 정확히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죽기 전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물만 마시며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 그 속에 태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임종을 보기 위해 모인 9명의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세상의 변화는 물론 러시아와 동아시아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일들을 예언으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왕들은 신국의 왕을 따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신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폐허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따르는 나라들은 모순 속에 부패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국을 따르는 민족들에 의해 8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이며 대부분의 땅을 적국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영국 민족과 일본 민족 그리고 조선 민족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조선반도와 가까운 러시아 동부가 될 것이며 일본이 잃었던 힘을 되찾을 때쯤 가장 먼저 러시아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찢어지기 시작할 것인데 이 땅의 형제들은 서로의 피를 흘리며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게 될 것이며 영원한 전쟁과 거짓말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러시아의 쇠락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기운은 나날이 커져 러시아의 동부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며 거대한 땅을 가진 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조선민족 역시 러시아 땅의 일부를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영토는 기존의 몇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인류 문명의 대전에는 극동지방의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민족은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민족의 것이며 공과 이상의 충돌이 남긴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것입니다. 원래 그 별은 중동의 신성한 족에게 있었으나 본래의 기운을 되찾을 때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은 나도 볼 수 없으니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극동아시아 한반도를 향한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그의 9명의 제자 중 3명이 이끄는 무리가 극동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들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사인지학회 회장 사카타 미치는 1986년 러시아와 일본의 문헌과 정본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극동 아시아를 샅샅이 살피던 중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읽고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다고 일본의 역사학술지에 한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역사에 미로슈니코프가 남긴 미스터리한 행적은 아직도 그가 살던 모스크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미래를 예언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아니면 무속신앙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더라도 종교인들을 통하여 수많은 미래 예언들을 접하게 되면 한결같이 한민족은 동방의 등임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동아시아의 관계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러시아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간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최근 경제 회복과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슈니코프의 예언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국제 정세와 관련된 뉴스들은 예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